내 가슴에서 지옥을 꺼내고 보니 네모난 작은 새 장이어서 나는 앞발로 툭툭 쳐보며 굴려보며 베란다 철장에 쪼그리고 앉아 햇빛을 쪼이는데 지옥은 참 작기도 하구나. 꺼내놓고 보니 내가 삼킨 새들이 지은 전생이구나. 이윤설 시인의 시 내 가슴에서 지옥을 꺼내고 보니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처럼 안 되는 일도,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힘든 일도, 끊임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슬픈 일도 참으로 많죠. 그때마다 우리는 상황이나 조건을 탓하거나 심지어는 고통의 근원을 타인에게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었던 건 현실의 행복과 아름다움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얻고자 욕심부리고 갈망했던 우리 자신이 아니었을까요? 희곡 작가이자 시인으로 활동해왔던 이윤설 시인이 지난 10일 안타깝게도 51년의 생을 마감하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문장의 소리 제3대 구성작가셨던 고 이윤설 시인. 그곳에선 가슴의 새 장을 벗어나 훨훨 자유롭게 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가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DJ 최진영입니다. 문장의 소리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에밀리 정민윤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밀리 정민윤 시인님을 제가 먼저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미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 이민자이자 여성 시인으로 대표작 일상적 불운으로 2017년 뜨락 정원 소책자 시문학상을 수상하신 바 있고요. 최근 내신 작품집으로는 전 세계 여성의 아픔을 이야기한 우리 종족의 특별한 잔인함이 있습니다. 우선 한국에 오신 소감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 자주 들어오신다고 바깥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미국에 계시면서 이제 한국엔 종종 들어오시는 거죠? 네네, 제가 여름이랑 겨울에 한국에 들어오는데 올해는 정말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는 과정이 더 힘들었고 근데 미국에 있다가 오니까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네요. 새삼.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에 들어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와. 일단 전체적인 이 바이러스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다른 것 같고요. 그 미국과는? 네, 그리고 방역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다르고. 네. 이렇게 또 경험자에게서 듣게 되네요. 이번에 첫 시집이 한국에서 번역이 돼서 독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우리 종족의 특별한 잔인함. 어떠세요? 이 첫 시집을 내시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거는 처음인 거잖아요. 시집을 내신 다음에 들어오신 거는 이번이? 네네. 제가 입국하고 나서 한 일주일 반 정도 후에 책이 출간이 됐어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원래 한국에 그때 들어오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출간일이 겹쳐서 너무 고맙고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딱 받아들으셨을 때 한국어로 이렇게 한글로 딱 제목이 박혀 있고 이걸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정말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이제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친척들도 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셔서 그렇구나.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에밀리 정민윤님과 첫 시집 우리 종족의 특별한 잔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 여성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영미 쪽에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한국에서 있는 사람들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분들이 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한 시를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랄까? 이런 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도 원래는 이 일본군 위안부 역사에 대해서 남다른 의식이나 지식이 있었던 거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평생을 살았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도 약간 무감각해진 경우도 있으실 테고 그냥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 그렇게 알고 지내다가 제가 그 뉴욕 대학교에서 석사를 할 때 문예창작 석사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시집을 만드는 게 파이널 프로젝트인데 그 당시에 그 주변 친구들과 우리의 역사, 문화, 그 비주류처럼 보이는 유색 인종이기 때문에 많이 미국에서 알려지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을 시로 어떻게 옮길 수 있고 시인으로서 우리는 사회적 역할이 무엇일까, 의무는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역사를 좀 더 깊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자꾸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를 쓰다 보니까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었고 제 책의 주축을 이루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미국인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한국의 그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훨씬 많을 것 같고 큰 관심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이 나왔을 때 당시에 현지의 반응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미국에서의 반응? 네, 역시나 이 역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책 리뷰 같은 것을 보면 그 역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제 그냥 주변 친구들이나 또 낭독해 오신 분들은 전혀 모르는 역사였는데 시를 통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간접적으로나마 듣게 되고 알게 되어서 고마웠다, 반갑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이 시집을 읽으면서 시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시 증언이란 거 보면 이렇게 시의 배치가 달라요. 다른 시들이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기는 구조라면 이 할머니들에 대한 시는 위에서 아래로 읽는 구조더라고요. 이렇게 기획을 하시게 된 이유랄까 계기를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제가 원래 존재하는 증언 텍스트들을 사용해서 시를 썼잖아요. 그래서 그 남의 이야기, 목소리를 시로 바꾼다는 것, 그런 작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분들의 이야기를 훼손시키지 않고 좀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전형적인 자유시 형태로는 그런 고민들이 나타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백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됐고 그리고 약간 띄엄띄엄 쓰는 것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배치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약간 소리내어서 읽었을 때 자연스럽지 못한 흐름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불편함을 조금
불편함.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세월호에 대한 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인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현실에 있는 이야기를 가져와서 시로 이제 재구성을 하실 때는 좀 더 그렇게 다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시집에 실린 작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집에서는 일상의 불운이라는 동명 제목의 작품이 다수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같은 제목의 여러 작품을 한 시집에 싣는다는 것도 새롭지만 무엇보다 일상의 불운이라는 제목 아래 쓰인 에밀리 정민윤 시인님의 목소리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구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불운이란 터질 듯 들어찬 전차, 너무 약한 칵테일. 빼앗긴 나라에서 몸이란 무엇일까? 그녀가 잡혔다. 그녀가 자갈 한 줌처럼 잡혔다. 이게 제가 한 시에 실린 식구를 읽어드린 게 아니고 일상의 불운이란 여러 시에 있는 식구 중에 몇 개를 읽어드린 건데요. 이렇게 일상적 불운이란 연작시라면 연작시고 같은 제목의 다른 시들을 쓰시게 된 계기랄까? 그 시에 얽힌 이야기들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 일상의 불운이란 이 제목은 사실 역사책에서 제가 본 문장 중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아, 네. 이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책이었는데 거기서 그 당시 가난한 여성들이 성착취, 성노동에 끌려가는 것은 너무 빈번한 일이었기 때문에 일상적 불운이었다. 영어로는 ordinary misfortune이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담담한 표현. 하지만 그것과 비교되는 이런 참혹한 현실. 그래서 그게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그걸 일단 제목으로 정해놓고 시를 썼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 일상적 불운이라는 것들이 정말 저희 인생에서 많지 않아요. 비단 그 역사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시들을 좀 더 많이 쓰게 되었고 시리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상적 불운이 너무 많으니까 시로 시에 담을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으니까 되게 슬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시인님 얘기 들으면서 일상적인 불운이라니 너무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머리카락이라는 시의 일부에 대해서 잠시 읽어볼게요. 정민이는 왜 이리 많이 태운 거야? 내가 어디서는 또 어떨 때는 유색인 이유라도 있어야 한다는 듯이. 그리고 나쁜 것과 좋은 것 사이에 선분이 있어서 내가 그 위에 아름답지 못한 내 몸을 위태로이 이어야 한다는 듯이. 이것은 이 시의 일부일 뿐이지만 시인님 시를 읽다 보면은 유색인종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한 시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이자 유색인종으로서 나의 존재를 내러티브하는 것 같고 고생스러운 과정이다라는 말씀도 한유주 작가님과 인터뷰에서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유색인종이자 여성인 내러티브에 대해서. 저는 물론 어릴 때 이민을 갔지만 초등학교 4학년 마치고 제가 이민을 갔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면 그냥 수많은 얼굴들 중 하나인데 제가 처음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그때는 그냥 한국인, 아시아인이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눈에 띄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제가 마치 약간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았어요. 사람들이 하는 질문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또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 대한 질문, 언어에 대한 질문도 저에게 하면서 저는 그냥 유색인종이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다른 책임감을 느끼면서 컸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정말 옳지 않죠. 제가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지내고 또 어른이 돼서는 제가 크고 작은 편견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왔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시를 쓰면서도 당연히 제가 한국인이니까 한국에 대한 시를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았고 그리고 저는 그냥 제가 이해하는 대로 쓰고 싶은데 어떤 문화적, 교육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 시를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압박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뭐 감성, 뭐 역사적 사실들 이런 걸 정말 풀어서 이제 해석하듯이 시에 녹여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 근데 사실 그게 시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과서가 아니고 네. 심지어는 산문도 아닌데 그러면서 밸런스를 좀 많이 지켜야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들에게 맞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럴 필요 없죠. 네, 그 독자들도 사실 책임이 있잖아요. 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맥락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거나 아니면 그 시인은 과연 왜 이런 사실을 이런 표현, 이런 언어로 해야만 했을까 이런 탐구를 독자들도 해야 된다고 지금은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그 한국에서 글을 쓴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압박감과 책임감과 의무감 같은 것에 눌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방금 작가님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또 다른 작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맞아요. 어느 부분은 독자들이 책임져야 될 영역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시집에 실린 증언들이라는 챕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실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름을 제목으로 하셨고 그 할머니들이 이제 증언으로 남기신 것들을 작품으로 재구성하시고 승화하셔서 쓴 시들이 있잖아요. 시를 읽으면서 정말 그 분들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어떤 어조와 높낮이와 음성과 감정이 들리는 듯한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증언들을 이렇게 시로 엮는다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증언을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에 대해서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존재하는 증언들을 시로 옮긴다는 건 굉장히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윤리의식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작업이기도 하고 내가 무슨 권리로 이분들의 텍스트를 또 다른 형태로 옮기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출판이 되었지만 그래서 저도 쓰면서 굉장히 불편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태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에게 상기시켜주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형태를 통해서 나의 불편함을 독자들도 느꼈으면 했고 또 불편하게 읽어야 되는 맞닥뜨려야 하는 사실들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싶었고 네, 그래서 그런 성찰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할머니들의 증언을 시로 쓴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은 해야 될 지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할머니들도 자신들의 말이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그 증언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많은 사람들에게 닿기를 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그런 역할을 글을 쓰는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마운 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술하는,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느껴야 되는 책임감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기억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 라는 책임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종족의 특별한 잔인함이라는 제목은 종이론이라는 시의 구절에서 따오신 거죠. 네. 이 우리 종족의 특별한 잔인함이라는 문장을 시집 전체를 대표하는 제목으로 쓰시게 된 계기랄까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실은 이 원고 제목이 원래 이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일상적 불운이었고 근데 그것을 소책자를 만들면서 다른 제목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에이전트가 시에서 이미 존재하는 시에서
제목을 따오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었고 친구들, 지인들에게 투표를 시켰거든요. 그래요? 근데 선택지가 2개가 있었는데 다 다른 걸 선택을 했어요. 그래요? 근데 결과를 딱 받아놓고 나니까 이게 계속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가 이 제목을 붙였는데 그 처음에 제 지인들이 이거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 좁은 것 같다? 이 책이 테마가 잔인함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저는 사실 되게 오픈된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여러 종류의 잔인함들이 담겨 있고 또 우리 종족이란 또 무슨 의미일까 질문하게 되는 제목 같기도 해서 사실 저는 오픈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것을 택하게 됐습니다. 저도 우리 종족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답을 내렸어요. 우리 종족은 인류다. 네. 인류 자체가 잔인한 존재들이다라는 생각을 요즘 끊임없이 하고 있고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도 정말 일상의 잔인함들이 있잖아요. 아주 거창하고 막 그런 잔인함보다는 일상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말 한마디의 잔인함, 혐오의 잔인함 같은 거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좋은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감사합니다. 합니다. 이 책을 한유주 소설가님께서 번역을 해주셨잖아요. 네. 한국어로 번역된 자신의 작품을 보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정말 감동적이고 묘하더라고요. 사실 이 책을 쓸 때부터 언젠가는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한국에서도 출판을 하고 싶다 이런 막연한 희망은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저는 번역도 수정 작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번역을 했다면 그래서 거의 시를 다시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 작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약간 부담감도 있었고 그러는 와중에 그 열림원에서 한유주 소설가님께서 번역을 맡아주기로 하셨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작가님이 제 글을 번역을 해주신다니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작가님께서 직접 번역을 하실 생각도 있으셨던 건가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었는데 네, 이제 출판이 확정되고 나서 네.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저도 되게 낯선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계 이민자이시긴 하지만 영어로 먼저 쓰신 것을 네.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과정으로 제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 특이한 경험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러분께서 우리 종족의 특별한 잔인함을 사시면 아시겠지만 앞부분에는 한국어로 시가 다 있고 뒷부분에는 영어 원서가 그대로 또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보는 재미도 충분히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알라딘 북펀드를 통해서 출간된 책이잖아요. 되게 뜻깊은 시집인데 한국판 서문과 인터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 잊지 말아야 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장치로서의 문학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북펀드 성공은 되게 뜻깊으셨을 것 같아요. 작가님께. 네. 일단 한국에서 제가 작가로서 활동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펀딩 끝나기 며칠 전부터 제 에디터님께 막 너무 걱정된다, 너무 무섭다, 목표를 달성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우는 소리를 했었는데 네, 다행히 성공을 해서 네, 정말 맞아요.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기획인데 그래서 이 책 뒤에 보면은 알라딘 북펀드에 참여해 주신 분들 이름이 이렇게 같이 실려져 있어요. 그래서 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이 담긴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책 출간 후에 받은 한국인 독자들의 피드백 중에 인상 깊은 거 있으신가요? 네, 뭐 알라딘이나 뭐 예스24 이런 웹사이트에서 독자분들의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고 있고요. 네.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 이야기를 지속시키는 책이어서
잘 읽었다 이렇게 고맙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 부산에 독립서점 중에 주책공사라고 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시는데 거기서 제 책에 대한 리뷰를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역사는 개인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맞아. 이렇게. 여러분 작가님이 다 읽고 계신데요. 조언을 많이 써주세요. 악플도 좀 있었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작가님의 그 시를 읽으면서 되게 참담했던 부분이 우리가 이런 것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채로 더 나은 미래를 말할 수 있는가 과연? 이런 피해 생존자들이 있고 이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말하면 무엇하나 이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라는 좀 울분도 있었어요. 경제만 발전하면 뭐해. 돈만 많이 벌면 뭐해. 인권이 이 지경이고 우리가 역사를 대하는 자세가 이런데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증언 챕터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뭐 필리핀 성매매 관광에 대한 시도 그랬고 세월호도 그랬고 시집의 끝에 가면은 이 자연환경에 대한 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와 정말 사고가 확 확장되는 느낌이 들어서 책 한 권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읽어주세요. 혹시 우리 종족의 특별한 잔인함이 또 다른 나라에서 번역, 출간된다면 어느 나라가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제가 아는 그 멕시코에서 글 활동하시는 시인님이 스페인어로 번역을 하고 싶다고 컨택을 해주셨어요. 와. 그래서 아직 뭐 진행된 것은 없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저희가 그 문학 페스티벌에서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멕시코의 여성 역사와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연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격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꼭 성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성 문제는 어느 나라든지 다 이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만큼 되게 뿌리 깊은 문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멕시코에서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네,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된다면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시집이 상처와 고통을 주로 이야기했다면 다음 시집은 과연 무엇을 다룰 것인가 하는 질문이 이제 뒤에 인터뷰에도 나오기도 하고 시인님의 시를 보면서 그걸 생각을 해보기도 됐어요. 그래서 이후에 시인님이 두 번째 책에서 다룰 이야기가 저는 궁금했거든요. 어떤 것이 될지 미리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새 작품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제 자신에게서 원하는 것은 부드러움과 사랑과 우정에 대한 시를 더 많이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런 뭐 현실적인 문제들, 이슈들에서 뒤돌아버리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 속에서도 사랑을 노래한다는 것은 어떤 용기를 필요로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정한 건데 요즘 생각하는 게 그 희망을 가진다는 게 정말 노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맞아. 암울한 뉴스들이 많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또 이 끝에는 목소리를 더할수록 다른 분들이 목소리를 더해 주실수록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는 것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옛날에는 약간 희망적인 글을 쓴다는 건 좀 뭐 도피성 글을 쓰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사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정말로 노력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걸 생각을 해서 네 그런 힘을 사용해서 쓰는 시들은 어떤 모양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진짜 공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느끼거든요. 불행과 절망을 말하기는 정말 쉬워요. 우리 모두 망했어라고 말하기는 정말 쉬워요.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떡할 거야?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을 말하는 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절망을 표현하는 것보다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한 작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네, 들어서 작가님의 그 다음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합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게 아니고 제가 만들고 싶은 거죠. 그리고 너무 좋죠. 주변에 있었던 뭐 소소한 행복, 이런 그렇죠. 고마움 이런 것들도 빛이었구나 하면서 좀 더 밝히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찬 글을 쓰다가 저도 어느 순간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에 대해 자꾸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것이 나를 구원할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거창한 희망이 아니더라도. 오늘 작가님과 이야기하면서 공감되는 지점이 굉장히 많아서 마음이 따뜻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만나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작가 육성 낭독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직접 골라오신 시를 작가님의 낭독으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시 읽어주실 건가요? 네, 제가 일상의 불운을 읽고 싶은데요. 네, 몇 페이지에? 이게 28페이지에 있는 일상의 불운 낭독하겠습니다. 네, 작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일상의 불운. 무엇이 누르지? 무엇이 눌렸지? 혹은 누가, 내 할머니가, 한 여자가, 한 10대가, 그녀의 아버지가 눌러서 문을 닫아 그녀를 상자에 밀어넣어 상자가 창고로 들어가 그녀는 아침에 몸을 일으켜 가슴을 동여매 그녀는 여자처럼 보이지 않게 걸어 미군이 그녀를 보고는 거기 멈춰 하고 일본어로 외쳐 그들 둘 다 배운 언어로 달려가는 그녀는 누가 봐도 여자야. 그녀가 넘어져 그가 웃어 빼앗긴 나라에서 몸이란 무엇일까? 혹은 누구의 것일까? 전쟁 중에는 무엇이 오를까? 전쟁 중에는 무엇이 떠날까? 전쟁은 한국을 떠나지 않았어. 나는 떠났지. 나는 웅크려. 나를 포기해. 나를 너희에게. 너희 중 누군가 내게 말했지. 한국식으로 더럽게 섹스해볼까? 너희 중 누구는 그리 말하지 않았지. 너희는 내게 미국을 대표하는가? 그 군인들은 그녀에게 미국을 대표했나? 전쟁이 두려웠겠나? 동맹군이 무서웠지. 그녀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소름이 돋네요. 이 시를 골라주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하나 다 소중하지만 이 시를 정말 제 가슴 깊이 품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쓴 시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저의 이야기도 들어가서 같이 엮여있는 시다 보니까 굉장히 특별하게 기억이 되고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가 올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창작 활동을 하는 걸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이 책을 볼 때마다 책 나오기까지 기다려주셨으면 너무 기뻐하셨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책 나온 거 알고 네. 계실 거예요.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문장들은 저를 되게 아프게 치고 지나간다는 느낌이 들었고 머릿속에 오래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해보겠습니다. 작가님들께서 요즘 좋아하시는 거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시는 코너예요. 네. 요즘 뭐 좋아하세요? 요즘 제가 운동에 빠졌습니다. 좋은 것에 빠지셨네요. 네. 어떤 운동 하세요? 그냥 근력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원래 근육이 굉장히 없고 힘이 너무 없어요.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가 점점 좀 길어질수록 점점 기운이 없잖아요. 그래서 몸이라도 좀 더 힘을 채워놓자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요즘 정말 거의 매일 운동을 하고 있고. 주로 하시는 운동이 있다면 근력 운동이라면 어떤 거예요? 이거 아령 드는 건가?
네네, 여러 가지 기구들 사용해서 하는데, 네, 제가 장기간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자세 교정도 필요하고 또 뭐 체력도 그렇지만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려고 노력을 하고 또 운동을 하면 좀 우울감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요즘 뭐 사실 빠져있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와, 되게 건강한 바람직한 것에 빠져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허리 힘을 기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네, 되게 좋은 취미를 가지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신작 시집을 내신 에밀리 정민윤 시인님과 함께 정말 공감 많이 가는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작별 인사 대신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에밀리 정민윤 시인님께서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한국말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것일까요? 하나를 뽑는다면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이 생각을 가끔 하는데 정말 딱 하나만 꼽을 수 없을 것 두 개 하셔도 돼요. 장르를 말해도 될까요? 단어 하나보다. 네네. 일단 그러니까 영어와 한국어에서 둘 다 존재하는 소리를 좋아하거든요. 소리? 예를 들어서 문. 이런 것은 한국에서 당연히 문인데 네. 영어로는 또 달이 되잖아요. 네. 그 번역 과정에서 또 시가 또 샘솟는 그런 느낌을 가끔 받거든요. 네. 또 영어로 뭐 다른 문이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단어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문, 눈, 맞아. 뭐 밤. 시인님 시에서도 그런 동음이의어에 대한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배, 뭐 차다, 물오르다, 뭐 이런 여러 뜻을 가진 단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라이, 거짓말,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말장난처럼 보일 수 있는데, 네. 맞아요. 그 언어에 대한 그 생각이 많이 느껴지는 동음이의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방금 작가님 대답이 또 반갑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전하가시고 싶은 말씀 같은 거 있으실까요? 사실 아까 했던 얘기긴 한데 힘들지만 희망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들을 좀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제 시집이 종착역이 아니고 시작점이 되어서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실제로 증언하신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덜 나위 없이 반가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격하게 공감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에밀리 정민윤 시인님 보내드리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본업인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수상한 취미는 바로 좀비 영화 보기입니다. 저는 무척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영주 시인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는 이영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영주 시인님 소개를 간단히 해드릴게요. 2000년 문학동네 신인상의 시 부분에 당선되시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내신 작품집으로는 108번째 사내, 언니에게, 차가운 사탕들, 어떤 사랑도 기록하지 말기를, 여름만 있는 계절에 내가 왔다 등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요즘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하는 일들, 강의를 좀 하는데, 그게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주로 집에 있고, 또 적은 인원에 이렇게 수업은 밖에 나가서 하는데, 마스크를 끼고 하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일하는 것 자체가 예전과 되게 많이 달라져서, 재택근무 쪽으로. 네. 저 집순이 생활을 엄청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오시는 게스트분들께 늘 이런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이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오늘 이영주 시인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취미는 바로 좀비 영화 보기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취미를 가지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오늘 출연을 위해서 엄청 열심히 뭔가를 적어왔는데 네. 다 얘기 못할 것 같지만 다 일단 해보고. 근데 제가 원래 영화를 되게 많이 보는데 네. 그 영화를 무슨 특별히 계보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보지 않고 네. 그냥 맥락 없이 봐요. 네. 그래서 맥락 없이 본 영화들이 쌓여서 무슨 히스토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좀비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네. 상당히 충격을 받고 좀비 영화 하나만큼은 네. 조금 파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영화가 이제 28일 후. 네. 데니 보일 감독 영화를 처음에 보고 네. 조금 조금 놀랬어요. 이런 게 가능하고 또 그 영화 생각보다 아름답고 네. 또 음악이 또 끝내주고 그래서 이런 그 아포칼립스가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구나. 그때는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를 몰랐지만 네. 아무튼 그러면서부터 이제 좀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원래 또 고어물은 잘 못 보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미국 드라마가 엄청난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단련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보게 됐죠. 28일 후에 마지막 장면이 천 같은 거 막 이어가지고 헬프민가 SOS인가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런 장면 엔딩이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네. 막 하나의 이미지로 약간 뇌리에 박혀서 무슨 약간 멍한이 좀 있었던 것 같은 그쵸.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이셨어요? 처음에 좀비 영화를 딱 보셨을 즈음이? 그게 대략? 이제 28일 후가 처음이니까 2002년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바로 보진 않았고 한 2003년 정도. 그래도 진짜 긴 시간 동안 네. 좀비 영화를 정말 히스토리를 만드셨을 것 같아요. 아닌데 부담. 좀비라는 것이 정의를 보면 아메리카 서인도 제국의 부두교 주술사가 마술적인 방법으로 소생시킨 시체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네, 합니다. 저도 지금 이 정의는 처음 보는데 이게 각자에게 좀비라는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좀비 네.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영주 시인님에게 좀비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좀비에 대한 생각들을 저 개인적으로 하는 거 말고 뭔가 권위 있는 분께서 뭐라고 하셨나 이렇게 네. 봤더니 네. 그 김영민 교수가 최근에 칼럼에서 네. 좀비가 원칙 없는 정치인이거나 신자유주의 신봉자거나 뭐 문화적 공포와 억압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저는 못했고 처음에 이제 좀비가 나왔을 때는 약자를 좀 보여주는 건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는 그 뭐 집회 참가자들 때로 몰려있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이제 그 보수 라인에서 좀비 떼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식으로 또 쓰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의미가 조금씩 자기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 다른데 이제 저는 여전히 이 소수자이거나 약자의 그 의미나 가치가 거세된 상태로 네. 그냥 물질적인 소비 도구로서 쓰이는 그런 존재들을 표현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게 이제 요즘 들어서는 그 산타 클라리타 다이어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이건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좀비라는 의미가 다양해지고 제가 처음에 느꼈던 어떤 그냥 단순한
무리에 대한 어떤 감각에서 이제 약간 상징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만 했습니다. 뭔가 단순히 뭐 전염 이상의 뭔가 의미가 너무 과한가요? 아니요. 근데 그것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영주 시인님께서는 실제로 좀비 영화를 통해서 영감도 많이 받으시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좀비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탄생한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으실까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좀비라는 단어를 시에서 써도 될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한 편 정도 썼어요. 한 편. 네, 한 편에서 네. 문장 연습이라는 시에 네. 그냥 한 번 들어가요, 한 번. 그러니까 이제 좀비인데 인간적인 좀비를 꿈꾸는 뭔가 이제 좀비는 인간성 거세된 상태니까 뭔가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그 시 같은 경우는 제가 10대 때 친구들 얘기를 가지고 썼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놀이가 뭐 지금처럼 게임이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제가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아무튼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우리끼리 뭔가 하고 놀던 시기였고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고 또 뭐 뭘 사 먹으면서 뭘 하고 이제 이랬던 시기인데 그때 모여가지고 놀 때 실제로 막 애들이 약간 과격하게 노는 친구들은 여자 친구들도 막 물어뜯기도 하고 그쵸, 막 맞아. 그렇지 않아요? 헤드락도 하고 막 맞아. 그렇게 놀면서 이제 지냈었는데 그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사이가 친해지니까 상처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각각의 상처를 서로 보다 보니까 서로에게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공격적인 태도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서로 물어뜯는 어떤 상황으로 가는 경우도 꽤 많아서 그리고 실제로 막 그렇게 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시를 썼었던 것 같아요. 좀비가 시에 직접 들어가도 저는 되게 멋있고 재밌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번 주에 민구 시인이 배틀그라운드 얘기하면서 배틀그라운드가 들어간 시들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네. 그러니까 문보영 시인이 쓴. 네네네.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실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시로 표현되는 것도 멋있더라고요. 저는 한번 계속 써보시는 것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영주 시인의 좀비 영화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했습니다.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yes 또는 no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좀비 영화 이름대기로 빙고 게임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랑 붙어도 단연코 1등할 자신이 있다. 노. No. 죽기 전에 좀비 영화 한 번쯤은 찍어보고 싶다. 예스. 예스. 좀비가 되는 삶. 그것도 꽤나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노 앤 예스. 그래요? 예스가 예스는 어떤 맥락인지 너무 여쭤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yes or no 대답하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비 영화 이름대기로 빙고 게임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랑 붙어도 1등할 자신이 있다의 노라고 하셨어요. 네. 그 노라고 대답은 하셨지만 실제 지금까지 이영주 시인님께서 이제 보신 좀비 영화의 대략적인 뭐 편수 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아끼는 작품 이런 거 말씀해 주신다면 대략적인 편수요? 저 제목을 다 써왔지만 다 불러주세요 그럼. 그래도 될까요? 네. 쭉 너무 긴데. 히스토리. 네. 28일 후, 네. 28주 후,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새벽의 저주, 좀비랜드 1, 2, 새벽의 황당한 저주,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 나는 전설이다, I am a hero, I am a 좀비, RC, 카고,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창걸, 기묘한 가족, 부산행, 서울역, 반도, 살아있다, 킹덤, 워킹데드, 산타클라리타, 다이어트. 정도까지만 써왔는데 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렇고 왜냐면 되게 오래전에 조금씩 봐왔기 때문에 그래도 되게 되게 좋은 정보예요. 여기서 못 본 거 찾아보면 될 것 같은. 그래서 최근에 제일 좋아하게 된 원래 이제 그 쭉 봤을 때는 몇 가지 좀비랜드라든지 28일 후 28주 후라든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뭐 새벽에 황당한 저주도 재밌고 코미디들이 좀 재미있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킹덤도 좋았지만 산타클라리타 다이어트가 제일 좋았거든요. 산타클라리나 다이어트. 산타클라리타 다이어트. 클라리타 다이어트. 근데 이것은 미드여서 이제 시즌이 뭐
좀 있어요. 근데 시즌이 몇 편까지 나왔어요? 5편까지 나왔는데 완결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어디에서 이제 볼 수 있나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데 아, 네. 제가 이걸 아껴보느라고 다 보진 않았고 그 다 본 친구들 말에 의하면 네. 시즌 3부터는 시나리오가 엉망진창이 돼요. 아, 그래요? 아, 안타깝다. 네, 보기가 쉽진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작품이 최애 작품이 된 이유가 있다면 근데 이게 처음에 산타클라리타 다이어트라는 제목만 제가 보고 그냥 이제 또 드류 베리모어가 나와서 로맨틱 코미디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얘기.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첫 회 마지막 장면에서 전혀 그 예상치 못하게 고어한 장면이 딱 나와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아무 정보 없이 봤다가 이게 뭐지? 약간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이어트가 뭔지 알 것 같은 사람을 이제 먹지 않으려는 어떤 의지인 거예요. 스포일러지만 아무튼 좀비에게 이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언데드의 상징인 건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드루 베리모어가 한 번 죽고 났더니 꿈에 그리던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전에 너무 소심하고 여성으로서 억압받고 그다음에 사회 눈치 보고 네. 능력도 개발을 못했던 그런 그냥 좀 만만한 여성이었는데 언데드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갑자기 삶이 달라지는 거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되고 어떤 일도 다 처리를 잘 해내고 약간 히어로가 되는 과정인 거예요. 되게 새로운 접근이네요. 네. 재밌겠다. 그래서 네. 제가 최근에 가장 재미있게 보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뭔가 진짜 그렇게 틀을 깨면 완전히 새로운 또 작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이 5편이라니까 너무 신나는데요.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비가 되는 삶, 그것도 꽤나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yes or no 다 하셨어요. 네. 어떤 의미로 no와 yes가 있었던 건가요? 노우는 그냥 한 번 죽어서 다시 소생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 이제 네. 죽으면 그냥 뭔가 그냥 소멸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고 예스는 또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그걸 생각하니까 한 번쯤 또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내 생각도 삶의 히어로가 네. 돼요. 근데 저는 좀비 영화 볼 때 가장 제가 푹 빠지면서도 고통스러운 장면이 네. 가족이나 애인이 좀비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네. 보통 되게 고민하잖아요.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네네네. 좀비로 계속 사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것도 힘들고. 네. 근데 또 내 손으로 죽일 수도 없고. 네네. 그 지점에서 전 늘 제가 푹 빠지는 것 같아요. 이입이 돼버려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지만 네. 주변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좀비가 되면 날 죽여라. 절대 고민하지 말고 나를 죽여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 근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정말 그게 그렇게 안 일어날 일 같지도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래서 또 이제 푹 빠져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또 문학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취미에 이어서 이제 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영주 시인님의 시를 읽으면서 이영주 시인님의 문장과 함께라면 상처도 아름답게 아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상처와 아픔이 시인님의 작품 속에서는 그저 고통과 상처에서 그치는 것만이 아닌 듯이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해 주신 문장 연습이라는 시에 타액이 서로에게 섞여들어도 눈물인 줄 모르고 라는 식구가 나오는데 이 시가 아까 좀비가 나온 유일한 시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여름에는 이라는 시를 보면 무너지는 창문 밑에서 나는 썼다. 늘 물에 젖었다. 알아볼 수 없어서 너무 행복하구나. 혼자 중얼거렸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되게 번박한 질문이지만 시인님에 있어서 상처와 고통이랄까? 그런 거는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갑자기 시 얘기 하려니까. 근데 상처와 고통이라니까 또 좀비가 생각나요. 그죠? 좀비에게 빠져버렸어요. 역시 이렇게 바로 코드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 얘기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시인이라고 하면은 너무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예민해서
일종의 너무 과한 그런 감수성을 보여줄 때 그럴 때 이제 뭔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시인으로서는 특별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타자가 있고 나 아닌 세계가 있을 때 그 타자나 세계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좀 이렇게 추측에 의해서 뭐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한다든지 이렇다기보다는 그 대상이나 세계 안에 좀 들어가는 그런 종류의 특별성이 아닐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나의 상처인 듯 하지만 타자의 상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와 타자가 서로 상처 때문에 공감하고 약간 이런 어떤 과정을 매번 겪게 되는 것이 이제 시인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시를 쓸 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언어가 되게 많이 여러 가지 옷을 입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예민하게 불러들이는 것이 어떤 시인이든 조금씩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시인의 눈이고 시인의 언어인 것 같아요. 네. 네, 결국에는. 그래서 시인이 정말 꼭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매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인들을 뵐 때마다 전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시인님의 시에 나타나는 위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인님의 시 4월의 해변이라는 시를 보면 너무 살려고 애쓰지 마. 물을 뚝뚝 흘리며 소녀들이 모래사장을 걸어간다. 모두 돌아가자. 쉴 수 있어. 해변에서. 라는 식구가 나오고 교회에서라는 시를 보면 엎드린 채 기도를 하고 있는 등을 보면 쓰러지고 싶다. 이미 불타오르고 있으니 마음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라는 식구가 나옵니다. 시인이 전하는 위로 혹은 시 속에 드러내는 위로 시인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랑도 이어질 것 같긴 한데 그 타인의 상처나 세계에서 발생하는 상처가 시인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본인에게 건네는 위로가 바로 세계에 대한 어떤 방향성과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타자에게 건네는 말이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항상 겹쳐서 느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이런 말들로 독자에게 위로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쓰여진 시는 사실 좀 자기가 생각한 것들이 독자에 대한 판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판단이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가 조금 자기적인 상태로 될 것 같고 그 독자 안에 나를 포함시키고 또 내가 세계 안의 일부분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사실은 같은 것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되게 좋은 말씀이었어요. 방금. 그리고 계속 저는 좀비 행위로 시작을 해가지고 좀비의 상처와 고통, 좀비의 위로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연관을 시키고 싶은데 꼭 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영주 시인님의 나타나는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시인님의 첫사랑이라는 시에 보면 우리는 서로의 어깨에 중독되었지. 날아가는 이야기에 빠져들까봐 옷을 벗고. 그리고 양조장이라는 시에 보면 어둡고 불타는 것이 한때는 사랑의 감각인 줄 알았지. 썩어가도 맛있었지. 라는 식구가 나옵니다. 시인님에게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요? 제가 진짜 사랑에 대해서 질문 받아보는 거는 거의 없는데 네. 시집 제목을 사랑을 넣어가지고 이 사랑에 대한 질문이 가끔 들어오긴 하지만 네. 말하려니까 되게 쑥스럽네요. 딱히 제가 잘 모르는데 그쵸. 사랑 다들 모르지 않나요? 네. 다들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첫사랑이라는 시는 같은 제목으로 세 번째 시집과 네 번째 시집에 같은 제목으로 다른 시를 써가지고 이제 네. 실었는데 이번 시는 이제 그 전율 같은 거 있잖아요. 처음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감각을 느끼게 되는 그런 전율 같은 걸 좀 표현해 보고 싶어서 좀 썼던 시고 저는 나름대로 좀 그 뭐랄까 에로스를 담아서 쓴 시인데 그걸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양조장이라는 시에서 나오는 사랑은 조금 범위를 좀 크게 생각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랑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상하고 좀 완벽한 일치를 이루고 싶은 욕망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안 된다라는 걸 계속 확인하는 작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좌절하고 결국은 왜냐하면 너와 나기 때문에 차이보다는 합치가 되고 싶은데 사실은 차이를 더 많이 느끼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작업이 또 계속 나의 욕망을 또 계속 불러올 수밖에 없고 그런 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차이들이 발생시키는 그것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큰 사랑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양조장이라는 시를 좀 써봤는데 근데 옛날부터 제가 술 얘기는 꼭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술집을 쓰든지 술통을 쓰든지. 근데 또 사랑과 술은 잘 어울려요. 그죠? 이용주 시인님께서는 최근에 여름만 있는 계절에 내가 왔다라는 시집을 출간하신 바 있는데 그 시집이 외국어로 번역도 같이 됐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이제 시인님의 시가 영어로 번역된 것이 같이 딱 발간됐을 때. 제가 이 시집을 출간하기 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문장 웹진에 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문장 웹진 만만세예요. 그 웹진이니까 네. 좀 접근력이 좋아서 그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서 번역을 하시는 김재균이라는 번역가 선생님이 네. 저한테 메일을 보내셔서 문장 웹진의 시를 읽었는데 번역을 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인연이 돼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 있는데 시를 통해서 좀 인연이 된 거죠. 멋있다.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너무 놀라운 일이고. 이제 그분이 그래서 꾸준히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좀 번역대회 같은 데서 이 선생님 상을 좀 많이 받기도 하고 저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아무튼 물론 제 시로 번역을 받은 그러니까. 거긴 해도 그래도 이제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이게 영어권으로 한국 시가 충분히 소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이런 그 기획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이제 이야기가 왔을 때 저는 너무나 기쁘게 이거를 이제 작업을 했고, 그래서 번역도 그 선생님이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뭐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팔리진 않겠지만 아마존에 검색하면 나오기도 한대요. 하지만 뭐 주문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문장 웹진이 이어준 네. 인연이네요. 네. 네, 그렇다고. 시인님의 시도 알죠. 만만세고 문장 웹진도 만만세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 글로벌하게 많은 분들이 읽어주면 정말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시인님의 작품 낭독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님께서 직접 고르신 시를 읽어주실 건데요. 어떤 시를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양조장이라는 시를 네. 낭독을 하기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양조장. 집이 너무 오래되면 사람이 된다는데 할머니는 가끔 지하에 내려간다. 그곳에는 비에 젖은 술통이 가득하고 썰다만 돼지고기가 굴러다닌다. 그래서인가? 풍요롭고 넉넉한 지하 세계가 있다는 전설이 때로는 현실같이. 할머니는 손가락을 뻗어 술통의 빗물을 쓸어본다. 비를 찍어 맛본다. 이 감각은 무엇일까? 피에 젖은 수건처럼 손을 물들이는 이 맛은. 잘 벼려진 칼날로 남은 돼지고기를 썰다가 할머니는 낄낄거린다. 어둡고 불타는 것이 한때는 사랑의 감각인 줄 알았지. 썩어가도 맛있었지. 항아리 모양의 치마 안에 숨어있던 서늘한 살조각들. 뭉개지며 바닥으로 흘러가도 좋았지. 그때마다 할머니의 지하가 넓어졌지. 계단을 내려가서 계단 밖으로 멈추지 않고 내려가면 울고 있던 돼지들은 크고 굵은 할머니의 다리가 되었지. 한 번 들어오면 계속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고통에 푹 익어가는 향기로운 술통들처럼. 할머니는 가혹한 진입의 운명을 알고 있지. 숨을 참는 울음은 잘 익어서 내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그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사람의 안쪽에 집이 생기고 그것을 자꾸만 잇는다는 걸. 그곳은 너무 멀어서 꿈처럼 무너진다는 걸. 사람이 사람에게 건너가는 일은 집을 다 부숴야만 가능하다는 걸. 그렇게 지하에는 가담한 영혼들이 서로의 입김을 나누며 술을 마시고 있다. 비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핏기가 비릿하게 퍼져나간다.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영혼들이 휘청거리며 서로에게 부딪힌다. 새 술통을 따는 할머니는 지도에 없는 시골 마을에서 향기로운 지하의 전설을 파고드는 사람. 무관한 창문에 가느다랗게 들어오는 빛으로 유서를 쓰는 사람. 너무 넓어서 건너갈 수 없는 이 지하에서 어떤 화석이 되겠습니까? 할머니는 대저택처럼 커지고 있다. 정원에는 수천 년을 통과한 나무들이 지하로 자라고 술통이 점점 부풀어 오른다. 내가 가보고 싶은 북쪽의 맑은 숲. 감사합니다. 숨이. 이 시를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 아까 양주장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네네. 제가 시를 쓸 때 대부분 경험치가 있는 이야기들로 쓰긴 하는데 이 시는 특히나 이제 외할머니가 술을 담그는 모습도 그걸 이어봐서 어머니가 이제 술을 담그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뭔가 술 담글 때 항상 시간이 필요하고 이 시간에 또 그 깊이가 술의 어떤 맛을 또 좌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를 써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약간 상상력이 만들어낸 측면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술 담그는 장면을 보고 그 이후에 그 술을 맛보고 이제 이래서 이제 발생이 된 그런 시인데 이제 그 주변에서 술을 마시는 아픈 영혼들이 또 많기도 하고 지하에서. 네. 점점 나중에 술 취하면 막 점점 넓어지잖아요, 거기가. 그리고 내 환상 속에서 큰 숲이 되기도 하고. 술을 마시면 부풀어 오른 거. 그렇죠. 또 좋은 시를 듣고 또 이렇게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어쨌든 다들 비슷하긴 할 텐데 네. 코로나가 어쨌든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바뀐 생활에 적응을 계속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네. 그 마스크를 쓰고 숨을 잘 쉴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는 시집을 차가운 사탕들 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랑도 기록하지 말기를 시집을 내기까지 5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그런 것에서 느껴지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시집을 조금 열심히 적극적으로 내고 또 뭐 산문집도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아까 얘기를 할까 했는데 아무튼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는 영화의 문외한이긴 한데 그냥 꿈이에요. 좀비 영화? 그때 예스라고 하셨잖아요. 영화 한 편 만들고 싶다고. 그쪽으로도 계획이 있으신 아니요, 거예요? 계획은 전혀 없고 꿈을 꾸는 거죠. 꿈이 현실이 되죠. 전혀 왜냐하면 저의 꿈 뭐냐면 독립영화 이런 거 말고 본격 장편 상업영화이기 때문에 네. 불가능합니다. 왜 좀비 영화 잘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틀을 깬 좀비 영화. 저는 시인님의 적극적으로 열심히 쓰시겠다고 하신 그 시와 산문집과 영화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 버렸는데 저는 킹덤 얘기도 되게 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이 조선의 좀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원래 조선 기록에 보면은 인육을 먹는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 기아가 너무 심해서 기근이 너무 심해서 그런 얘기가 있고 그게 아예 야사가 아니고 실록이 실려 있는 얘기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바탕을 해서 킹덤에서 제가 얘기한 그 약자 소수자 그게 킹덤에 완전 세팅이 딱 되어 있는 구조죠. 저 완전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때 K 방역이 뜰 때 네. 일부 외국인들이 네. 킹덤을 봐라. 한국은 조선시대부터 저것을 대비해온 국가다. 설득력 있는데. 아마 그래서 킹덤 얘기도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네. 아쉽네요. 시 얘기보다는 좀비 얘기 더 할 걸 그래도. 아, 근데 언젠가 또 기회가 있겠네요. 아유,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뭐 다 하지 못하신 말씀 있으시다면 짧게 전하시고 마무리 인사를. 그 좀비의 네. 물질적인 부패 때문에 우리가 불쾌함이 있는데 그걸 좀 극복을 하셔서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좀비 영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영주 시인님의 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